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한 비핵화 조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한국만큼 번영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속도 역시 강조하면서 북미 간 합의 사항은 신속하게 이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 등 빅딜을 위한 물밑 협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포르는 호텔 예약이 쇄도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경호 등 안전 문제가 회담 장소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걸로 보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산업연수생 신분인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고 이 과정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한부모 가정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가운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두 나라의 외교장관이 만나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한국만큼 번영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자, 이재원 특파원, 이번 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에 열린 것이라 더 관심이 가는데요. 특히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이 언급됐다죠. 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의 한국만큼 번영하도록 미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네, 전제는 과감하고 빠른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적국이었다가 지금은 미국의 긴밀한 동반자가 된 국가들이 있다며 북한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왔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무게가 남다릅니다. 네, 회담 이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문제도 언급이 됐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경화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동맹 이슈는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뤄질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께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거라는 한미 당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강 장관은 또 올해로 65년이 된 주한미군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양측이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빠른 비핵화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 이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달 뒤 북미 회담에서 북미 간 빅딜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속도를 강조합니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과거 어떤 핵 합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합의에 대한 이행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폐기 대상의 대량 파괴 무기, 즉 WMD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공약한 것은 비핵화다. 합의는 공약을 토대로 해야 한다며 핵 폐기에 한정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폐기 대상을 한정해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되 검증은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It will require a robust verification program, and one that that we will undertake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북한보다 훨씬 소규모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폐기 때도 IAEA의 사찰과 검증에 2년이나 걸렸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단 북한이 이달 중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 공개부터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징성이 높은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고 또 중요한 비핵화 조치는 조금 시간을 두고 취하는 게 어떻느냐, 이제 이런 대안을. 올해 안에 북한이 검증 가능한 폐기 조치를 하면 미국은 그에 상응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이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놓고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한의 경제 발전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필수적인데요. 정권 안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개혁 개방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북한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윤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 번째 방북 이후 북한 경제개발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핵심 요소인 자본시장 언급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They can have an open society. They could have access to the capital markets.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Secretary Pompeo was discussing with him.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과감한 개혁 개방에 나설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체제 불안 요소가 될 것을 우려해 외부에 빗장을 여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경제특구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나서진 못했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장마당을 허용하고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를 20여 곳이나 지정하는 등 변화가 진행돼 왔습니다. 북한이 정권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개혁 개방에 따른 위기 요인보다 기회 요인이 더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대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며 경제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이를 독려하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변화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를 위한 미국의 각종 조치들이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입니다. 어떤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김정환 북한 부장이 짚어봤습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미국은 모두 16개의 국내법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적성구 교역법, 대외 원조법 등이 있고 2016년엔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 강화법도 만들었습니다. 안보 위협과 테러 지원국,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 5가지가 제재 사유인데 16개 법률들이 중복 적용됩니다. 이 같은 제재를 당장 푼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입장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IMF 등 미국이 이끄는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비핵화 진전의 지렛대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는 걸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자원 등은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출관리법에서 풀어주면 미국 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대북 제재 강화법을 완화하면 제3국이 북한과 거래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지난 2000년 클린턴 행정부 때도 거론됐던 연락사무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는 국교 정상화의 전 단계 조치들입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대장정의 입구에 들어선 북미가 경제 지원과 개혁 개방의 선순환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역사적인 정상회담 특수를 기대하며 도시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를 직접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주 기자. 세계의 단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시민들도 기대가 크겠죠?
네, 전 세계 관심이 쏠리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되면서 여기 싱가포르는 정상회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싱가포르 최대 번화가인 오차드 로드에 나와 있는데요. 쇼핑과 관광의 천국답게 3km 거리 양쪽이 주말 저녁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as a Singaporean, I feel proud that Kim Jong-un and Trump are meeting in Singapore, right? So, it's a good opportunity for Singapore as well. I'm quite happy to have the summit in Singapore as a Singaporean. Yeah, yes, I'm proud that it's held here. Yeah, and I'm excited to see what's gonna take place.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관계자들과 전 세계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호텔들은 벌써부터 객실 예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호텔들을 오늘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일반 객실은 이미 만실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다음 달 12일 전후로는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회담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건은 경호와 안전이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경호와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지에서는 샹그릴라 호텔과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 그리고 컨벤션 센터인 센텍시티 등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장소 결정에도 경호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정상회담이 길어진다면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이곳 싱가포르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게 될 수도 있고요. 회담장과 숙소가 다른 곳이 된다면 싱가포르 정부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셈입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순조롭고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지금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총수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첫 번째 집회 이후 두 번째로 이번엔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김민지 기자,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방금 전 집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시작된 집회가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건데요. 오늘 참석 인원은 300명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500여 명이 모였던 지난 1차 집회보다는 규모가 날씨 탓인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리는 비에도 참가자들은 우비, 우산 등을 착용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회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과 함께 계열사 직원들, 인하대 학생과 교수들도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집회 때와 같이 참가자들은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는데요. 노래 공연이 열리고 참가자들이 쓴 메모지를 추첨해 소개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차 집회 때 대한항공 임원들의 집회 감시 논란이 일었었죠. 중간중간 이들을 가리켜 나가라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퇴진과 함께 재벌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조씨 일가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린 집회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익명 SNS 채팅방을 통해 추진됐습니다. 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빗속에서 직원과 시민들이 한진 총수 일가 퇴진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사정당국은 총수 일가가 필리핀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팀은 이 의혹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총수 일가 자택에 필리핀 여성들이 2명씩 상주했고 이들을 공항에서 데려온 게 대한항공 직원들이었다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집.
그리고 용산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 이곳에 각각 2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가사 도우미로 상주했다는 한진그룹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굳이 필리핀 여성을 고용한 이유는 뭘까? 폭언 등에 시달려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둬 어쩔 수 없이 필리핀 여성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영어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1년을 채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폭언 그리고 공포스러운 집안 분위기 탓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면 한꺼번에 필리핀에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보내고 곧바로 다른 사람이 충원됐다고 합니다. 집안일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의전팀 직원이 필리핀 여성을 총수 일가 자택까지 데리고 왔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이 여성들은 대한항공 산업연수생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결혼 이민자가 아닌 필리핀 여성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사직서 처리를 위해 야당이 국회로 들어올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환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이 되지 않는 이상 국회의장의 독선적인 단독 개회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혼, 미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이들이 호소하는 비슷한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비 문제인데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한부모는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책으로 3년 전 양육비 소송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생겼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친부나 친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1만 명이 청원한 이른바 히트앤런 방지법. 양민효 기자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신청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비양육자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경우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주민번호를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작년 5월에 접수를 해서 계속 대기를 하다가 아직까지도 그 사람의 이제 행적을 찾지 못해서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이 확인되면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판결까지 빨라야 9개월입니다. 네, 신청한 지 5년이 됐는데 20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100%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판결로 금액이 확정돼도 먼저 주지 않으면 받긴 쉽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고 강제 권한이 없는 이행관리원은 압류나 추심 소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 있는지 뭐 토지가 있는지 뭘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권한은 지금 없어요. 현행법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동의 없이 그걸 알아내는 그런 권한을. 이런 탓에 지난 3년 동안 관리원에 9만 건의 상담이 쏟아졌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2,700여 건에 그쳤습니다. 히트앤드런 방지법이 주목받는 건 이런 한계 때문. OECD 국가 중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 징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들 생명권이,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법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외국처럼 운전면허나 여권을 정지하고 체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런 한부모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입니다. 이제는 한부모 가정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에 이르는데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더 섬세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홍화경 기자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혼
비혼모에 대한 편견을 깨려 아이와 함께 얼굴을 내고 찍은 홍보 영상입니다. 혼자라도 엄마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이들은 비혼 모임과 카페를 운영하며 자립을 준비합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미혼모의 아이다라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도 사회의 벽에 부닥칩니다. 7년째 아이 둘을 키우다 사고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 아버지가 호소할 곳은 상담 전화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때 전국에 4곳밖에 없는 부자 가구 시설을 알게 된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모자가정 시설은 많이 들어봤는데 부자가정 이런 시설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고요. 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10곳 중 2곳은 부자 가구지만 정책적 배려는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자 가족도 있고 임신한 가족도 있고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전국의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 전체 가구의 10%를 넘어서지만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유와 등유 가격이 올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주요 원유 수출국들의 불안정한 정세인데 이런 기름값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궂은 날씨에도 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주유소의 기름값은 리터당 가격이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보다 1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이게 영업용 차다 보니까 기름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넘게 쓰는데 10원, 20원 차이 나더라도 아무래도 저렴한 쪽으로 가는 편이죠. 이처럼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유값은 이번 주에도 7원 오르며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1리터에 1,363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습니다. 등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도 1리터에 7원 올랐고 곧 올해 최고점을 찍을 기세입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휘발유 평균값이 1,650원을 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오를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내년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30% 가까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협정 파기와 베네수엘라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제품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기름값이 저렴하면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한 여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순직 결정을 했던 군이 다시 입장을 바꿔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군인의 유족들을 군이 또다시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유족연금 지급 기준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2010년 11월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중위. 군에서는 자살이라 결정했지만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혹행위 등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국방부도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얼마 뒤 김중위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으로부터 유족연금의 존재를 듣게 됐습니다. 유족연금 있는데 받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다. 그랬더니 70만 원씩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사망하고 나서 순직될 때까지 안 준 거에 대한 거를 일시불로 몇천만 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중위의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국방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제한하는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중위의 경우 국가 상대 소송만 3년이 걸렸고 국방부 재심사와 순직 심사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손주가 지금 100일이었는데 그때 당시 100일이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우리가 권리를 행사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군에서 자살 판정을 순직으로 뒤집기까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멸시효를 넘기고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8건 가운데 2건은 숨진 군인의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규정이 경우에 따라 들쭉날쭉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락이 왔대요. 부대에서. 어머니 유족연금 받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유족연금을 거부당한 10명의 부모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같은 사안을 다르게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를 넘긴 경우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캠핑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엔 미세먼지가 언제 많아질지 몰라 섣불리 일정을 잡는 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세먼지 수치가 낮은 시간대에 바로 간편하게 집에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이 늘고 있는데요. 오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시간.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 위로 술잔이 오가고 친구들 사이에 정겨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캠핑장처럼 보이는 이곳, 집 옥상입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지 않을 때 빠르고 간편하게 캠핑을 즐기기 위해 꾸몄습니다. 바쁜데 시간을 맞추는 것도 좀 어렵고, 근데 특히나 여기 또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가도 캔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 쓰는 공간인 옥상에다가 이렇게 차려놓으면 어떨까라는. 도심 속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이곳은 캠핑장을 흉내낸 식당입니다. 직접 고기를 구워야 하고 쪼그리고 앉는 자리가 불편해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굳이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 가까운 데에서도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캠핑 분위기도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텐트 같은 정통 캠핑용품 판매에 힘쓰던 대형마트들도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마트는 파라솔이나 잔디 매트 등 발코니용 장비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70% 이상 신장을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30% 이상 또 신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상관없이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캠핑 풍속도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오늘 새벽 대북전단 15만 장과 지폐 1000장 등을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5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의 핵협정 탈퇴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해 미국이 탈퇴했더라도 핵 합의는 원안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열흘 앞둔 오늘 서울 도심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연등 행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등 10만 개 행렬이 저녁 7시 흥인지문에서 출발해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연등놀이는 내일 저녁에도 종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도로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55살 김모 씨가 67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인 뒤 3m 깊이의 맨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맨홀 위 도로로 올라오던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전설의 명마, 천리마 아할테케 들어보셨나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마인데요. 하준수 특파원이 현지를 찾아가 취재했습니다. 백조처럼 긴 목과 날씬한 몸매, 가늘지만 튼튼한 다리를 가진 아름다운 말이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자랑하는 명마 아할테케입니다. They think for the rider. When the rider makes a mistake, the horse steps in and corrects the mistake. 세계 유일의 아할테케 서커스단. 기수와 말이 하나가 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진기를 연출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에는 10,000마리 정도의 말들이 있는데 이런 아할테케는 5,000마리 정도가 보존돼 있습니다. 아할테케는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별 관리되는 종자 말들에게는 이름과 색깔, 태어난 해, 혈통, 부모 이름이 기록된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Это лошад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звившийся тип лошади. То есть ни одна другая порода не участвовала в появлении этой породы.
아할테케는 각국 왕실과 대통령에게 선물로 증정되는 등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던 북한 리옹우 외무상도 아할테케를 입수하는 방안을 타진했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말의 품종 개량을 위해 우수한 말을 확보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슈가바트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